언제나 뜨겁다. 이제 이게 정치쇼는 오늘도 불타오르네. 이제 이게 정치쇼. 네, 오늘 첫 등교를 한 우리 고3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제 이게 정치쇼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문자가 왔습니다. 손은경님께서 샵 1035로 잭디,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고3 아이들에게 몰아놓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마치 아이들 그 실험 때 올려놓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긴 한데 또 학사 일정이라는 것도 좀 무시 못할 만큼 너무 미뤄져서 그렇죠? 네네. 정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네. 뉴스 쭉 하면 살펴보죠. 첫 뉴스 뭡니까? 첫 뉴스부터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소식인데요. 이 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 중에 하나인 이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의료진인데요. 그러게요. 첫 확진자는 그제 오후에 이 병원 수술실에서 일하던 29살 간호사입니다. 이 확진자가 나온 이후 방역 당국이 이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어제 간호사 3명에 대해서 추가 확진 판정이 나와서 현재 서울 삼성병원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삼성 서울병원 확진자와 접촉한 이게 어느 확진자인지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네. 확진자와 접촉을 한 이 충남 서산의 시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이들 외에도 이 함께 수술에 참여를 했거나 뭐 식사를 한 동료 의료진 그리고 동선이 겹치는 환자 등등해서 모두 828명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실시했거나 실시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확진 간호사와 접촉한 121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이 삼성 서울병원 측은 간호사들이 근무했던 이 병원 본관 3층의 수술실 25개 전체 그리고 탈의실을 폐쇄했고 긴급 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또한 확진 간호사들의 이동 동선을 따라서 방역도 마쳤고요. 어제부터 사흘간 입원 환자 접수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병원과 방역 당국은 이 확진 간호사들이 평소 수술실에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외래는 아직까지 통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해당 간호사들의 일단 감염 경로가 불투명해서 네.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이 간호사들이 이태원 클럽이나 뭐 이런 등등에서 가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병원이 또 매일 8,000명 넘게 이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들 손가락으로 꼽으면 몇 번째 네네,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오가는 곳인데 그래서 좀 그 긴장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이런 병원 이렇게 나누잖아요. 병원의 네네. 등급을. 이 삼성병원 같은 경우 몇 개의 병원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병원이라고 하면 그 동네 가까운 데를 가는데 이런 병원들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오고 부산에서 온단 말이에요. 아까 서산에서도 그 간호사 친구가 네, 친구로 알려졌죠. 네, 확진 판정을 받은 걸 보니 이 삼성병원발 전국 확산이 또 이어지지 않기를 또 바라는 마음인데 인천 학원 강사 이 거짓말장이라고 합시다. 네. 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5명이 추가가 됐는데 일단 이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학원 수강생이 있습니다. 이 학원 수강생이 동전 노래방을 갔어요. 네. 그날 이 동전 노래방에 이 49살 남성 그리고 그 아들이 함께 노래방에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이 남성의 배우자도 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49살 남성도 이 택시 기사인 것으로 드러나서 좀 굉장히 네.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학원 강사를 태웠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그 또 다른 60대 택시 기사 분도 있었는데 우려대로 이 승객 2명이 감염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국 국적의 부부라고 하고요. 이 카드로 결제를 해서 이 방역 당국의 추적으로 그 찾아냈습니다. 이 기사분은 택시 운행을 하면서 마스크를 썼다라고 하는데 이 부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해당 택시 기사의 집에서 이 60대 택시 기사 집에서요. 4살 손자가 열흘가량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4살 아이까지 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요. 이로써 이 자신의 직업을 감췄던 학원 강사 관련된 확진자가 모두 25명이 됐습니다. 그 거짓말 하나가 뭐 글쎄요. 지금 뭐 이 사람 확진되고 이런 걸 그 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뭐 수십억, 네네. 수백억 이상의 지금 이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우리 청취자들도 9367님께서 여기 인천입니다. 아침 시작하자마자 문자 폭탄이네요.
다들 문자 확인 잘 하시고 본인이 해당되면 연락해서 빨리 검사 받고 자기 자신을 격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고3 등교했습니다. 이제 막 1교시 한창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우리 학생들이 뭐 순차적이지만 학교에 갑니다. 개학 연기 2달여 만인데 어제 각 학교에서 이 학생들의 책상 간격을 1m 이상으로 벌렸고요. 뭐 책상이라든지 뭐 급식실 내부에 이 가림막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면 머무를 수 있는 일시적 관찰실도 각각 학교에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네네네. 뭐 교육 당국이 이 과밀 학급을 2개로 나눠서 뭐 따로 수업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방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2개로 나눠서 수업을 하려면은 교실도 2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일단 등교를 하게 되면은 이 선생님들이 밀접 접촉을 막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 아이들이 아무래도 뭐 쉬는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서로 그렇죠. 모여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당국은 뭐 일단 학교 문을 열고 좀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겠다라는 입장인데 그 유은혜 부총리는 이 코로나19 종식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좀 한 번은 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켜봅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또 방역 당국도 일단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 넘어가 보죠. 국회의장 22대 네. 국회의장 누가 됐습니까?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으로 박병석 확정이 의원. 됐습니다. 원래 어제 오늘이 이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부의장 출마 후보들의 등록 기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의 후보가 거론이 됐었죠. 이 박병석 의원과 그리고 김진표 의원 이렇게 2명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김진표 의원이 오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한 달간의 고민 끝에 이번에는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지금 박병석 의원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은 저 전반기 국회의장이 확실시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 경제 위기 극복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역할에 전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원래 이렇게 그 공장에서 폭발 사고, 화재 사고 이렇게 많이 일어났나 모르겠습니다. 충남 네네. 서산 LG 화학 공장에서 또 폭발 사고 있었어요? 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이 충남 서산 대산공단의 LG화학 ACS 총매센터에서 폭발성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폭발로 불이 나서 이 소방차 20여 대 그리고 1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돼서 1시간 만에 불을 끄긴 했습니다만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연구원 이 40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 47살 홍모 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이 서울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이 소방당국은 사고가 난 총매센터의 가동을 중지하고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 이 총매센터에는 화학 제품이 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번 사고와 연계된 총매가 대기 중에 노출되면 자연 발화되고 또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서산 대산공단 관련된 사고가 지금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지난 3월에 이 롯데케미칼에서도 대형 폭발 사고가 난 바가 네, 기억납니다. 있습니다. 그로부터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LG 화학에서도 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대산 공장에서는 이 LG 화학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이 탱크로리가 유해 화학 물질을 도로에 유출하는 등 이 사고가 좀 몇 번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그 계열의 제품을 만들거나 네네. 원료를 취급하는 공장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안전이 이러니까.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지금 그 정연대가 지금 아마 이번 주 내로는 어떻게 정리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네네. 지금 가장 뜨거운 지금 상황인데 나눔의 집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어요. 네, 뭐 정의연 얘기는 뭐 이후에 한다고 해서 이 나눔의 집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죄송합니다. 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나눔의 집을 만들었는데 이곳의 직원 7명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이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한 130억 원대를 모았는데 네. 이거를 재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 정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겐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님이 침대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이 나눔의 집에서 병원 진료를 거부한다던가 침대 교체를 5번 이상 요구를 했는데 이를 거절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에 할머니들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지만 이 받아들여진 적도 없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 김화선 이 배춘희 할머니의 유서를 위조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님들이 나눔의 집에 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 유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중범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나눔의 집 이사 가운데 한 명은 이 지난해 이사회 회의에서 후원금으로 호텔식 요양원을 세울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한 직원들은 지난 3월 이 사무국장 김모 씨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 김모 씨가 이 전시회 등 용역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또 직원들의 급여도 빼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주에 이 나눔의 집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고요. 한편 이와 관련해서 나눔의 집 측은 후원금은 모두 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사 요즘 많이 줄긴 했지만 제사 네네. 지내지 않습니까? 네네. 명절이나 이렇게 뭐 기일에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그 돈으로 살아계실 때 네네. 또 맛있는 거 해드리고 용돈 쥐어드리고 하는 게 효도 아닙니까? 아 그럼요. 할머니들 다 연세가 지금 90줄이에요. 네네 그 그렇습니다. 돈 아껴가지고 수십억 모아놨다가 돌아가신다면 뭐 어떡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어제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네, 시행이 됐습니다. 뭐 지금 뭐 N번방의 뭐 문영욱, 뭐 박사방의 조주빈 등등의 엽기적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검거가 됐는데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돈을 주고 이 성범죄 영상을 받아본 수많은 회원들이죠. 네. 이 그동안은 이 불법 성착취물이라 할지라도 촬영 대상이 성인이라면 이 보거나 다운로드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할 법 조항이 없었는데 어제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만든 게 아니라 네. 보거나 그냥 다운받아서 갖고 있거나 호기심이라도 이거 내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도 네, 3년까지 처벌받는다는 받습니다. 거죠. 오케이. 디지털 성범죄 법정 형도 강화를 했는데 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이 최대 법정형이 징역 5년이었는데 징역 7년까지로 늘어났고요. 이 벌금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피해자가 만약에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이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 강요를 한 경우 기존 형법 대신 이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돼서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주요 피해자인 미성년자 보호 장치도 강화가 되는데 이 동의 여부 상관없이 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도 벌금형 대신 5년 이상 징역형만 적용이 됩니다. 5년 이상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이제 벌써 한 몇 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신기지가. 네. 그동안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뭐 좀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해 내가 긁히거나 좀 풀어지거나 한 순작용도 분명히 있는데 부작용도 있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작용도 있고 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또 이슈화 시키는 뭐 그런 네.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거짓 청원들도 종종 눈에 띄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25개월 된 딸이 그 이웃에 사는 그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면서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 이런 청원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 저도 봤어요. 어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와서 읽어봤습니다. 네, 50만이 넘게 동의를 했어요. 네, 뭐 많이 그만큼 분노했죠. 네, 많은 분들이 화가 났죠. 근데 이게 거짓 청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이 경찰에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이 경찰이 청원인을 찾아내서 조사를 했는데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이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이 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청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요. 이 청와대는 이 과거에도 허위 청원 사례가 2차례 있었다라면서 이 국민청원의 신뢰를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잘 이러지 맙시다. 그 우물의 침뱉기라는 이 사회학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청원 게시판 지켜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역할들이 많으니까 여기 침뱉지 맙시다 우리.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상건 기자 함께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건 기자 내일 만나도록 하고요. 이제 이게 정치쇼 2부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3변 시대예요. Now,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정치쇼. show. 그러면 세계로 오셔서 자 이제 이게 정치쇼 누가 왔는지 알고 있겠죠 여러분. 이 얘기만 들어봐도요. 김태현 변호사 지금 나와 있습니다. 3변 시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막 광고 나간 중에 쉴 새 없이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김태현의 힘, 김태현의 입. 뭐좀뭐한뭐 10시간 혼자 생방 털으라고도 털 수 있어요. 중요한데 네. 우리 주제 그 바꿔. 김변을 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이 불가능해요. 뭐 저는 뭐 듣는 사람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말 하니까. 자, 하지만 정말 할 말만 다 가려산 우리 손정혜 변호사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정입니다. 요즘은 즐겨보는 드라마 있습니까? 많죠. 사실 드라마 원래 안 많죠. 봤었는데 요즘에 드라마 너무 재밌습니다. 유일한 삶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혹시 그 중에 SBS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방송사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김준호 변호사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자, 나가가 독립하셨는데 네. 뭐 잘 되십니까? 잘 되고 싶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변 시대는 참 이게 아마 이번 주가 어떤 그 사건으로 치면 클라이막스가 될 것 같긴 한데 윤미향 당선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사가 막 시작됐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 경찰이 순리대로 수사하면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검찰이 직접 또 맡았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정리해 봅시다. 왜 검찰로 간 겁니까? 검찰이 알죠. 검찰이 한다. 네. 근데 이제 넓게 보면 경찰이 원래 수사하는 게 맞는데 검찰이 입건한 거는 만약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뭐 업계약서 작성 문제라든가 기부금품법 문제라든가 뭐 횡령배임 문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경찰이 수사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일부에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게 혹시 그러면 선거법상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재산을 이제 말하자면 허위로 만약에 얘기를 한 것이 혹시 있다면 네. 뭐 이제 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니까 좀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검찰 쪽에서 착수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하다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차적으로? 검찰이라는 게 빨라요 시간이. 그러니까 수사 시간이 능력의 빨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뭐 이렇게 여론이 이제 집중되는 사건들, 네. 특히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의혹을 빨리 털어내야 돼요. 문제가 있어서 기소해서 빨리 유죄받아서 배지를 떨어뜨리든지 그게 아니고 만약에 혐의가 없다. 그럼 빨리 무혐의로 종결해줘서 의정활동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에 갔다 오면 시간적으로 좀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김준호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수사 자체 어려운 수사는 아니에요. 이거.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저 쉼터가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냐는 뭐 계좌들 거 다 나와 있고 그거 감정해보고 그렇죠. 시가감정 과거가 되거든요. 반실거래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건축비 지역들. 얼마 들어간 자료 네, 받아서 네, 보면 네, 나와요.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계좌 몇 개 보면 됩니다. 그죠? 물론 뭐 돈을 뭐 현금으로 해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어찌 됐건 간에 네. 그러니까 수사 자체는 경찰도 검찰도 할 수 있는 수사예요 다. 그리고 품이 많이 드는 수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N번 방사건 같은 거 너무 품이 많이 어렵죠. 들거든요. 일단 배경이 텔레그램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인력이 많은 경찰이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검찰이 하는 거는 속도가 빠르니까 경찰 갔다가 오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아마 저는 사건을 좀 마무리 지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보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항상 좀 미심쩍었어요. 이게 이제 그 공소시효 6개월이기 때문에 뭐 압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김태현 변호사님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거 범죄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어서 네. 경찰에서 2달, 검찰에서 2달 넉넉히 잡고 네. 해도 다 정리되거든요. 근데 검찰의 이 논리가 항상 약간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지금 법안 통과됐잖아요. 패스트트랙에서 거기 보면 1차적으로 그래도 그 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는 대상 범죄에 선거 범죄가 포함돼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닐까. 누가 더 힘을 갖고 있는 거에 문제는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저는 항상 합리적 하고 의심. 있습니다. 손재기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잔잔한 파도 속에서 돌을 던진 거다 마찬가지고 사실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소통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시민단체 활동의 주된 목적하고 할머니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기부했던 기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한 번씩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용처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시민단체나 특히 이 정의연대 같이 좀 예민하고 감수성을 자극할 만한 활동을 하는 곳에서 어떤 유용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의혹 제기 입장에서 제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사안이 민감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이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건 뭐 쉼터 고가 매입, 뭐 헐값 매각, 뭐 지금 뭐 경매대금 2억 원의 출처 그리고 뭐 보조금을 할머니들이 써야 되는데 뭐 직원들이 썼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지 많기도 않습니까? 많네요. 네. 어떻게 보면 사소하면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주먹구구식이 많았다. 꼭 정의연뿐만이 아니더라도 네. 뭐 들여다보면 10개 중에 3개만 타겟을 해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양심적으로 운영했느냐 여부인데 우리가 항상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윤미향 당선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성쉼터도 뭐 고가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윤미향 당선인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체제였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럼 다수의 집합자가 결정할 수도 있어서 개인 인격에 대한 부분도 조금 문제는 있지만 문제 제기는 옳은 방식이고 이걸 제대로 저희는 파헤쳐보고 앞으로 다른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나눔의 집이라는 그 불교재단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도 지금 비슷한 문제 어떻게 보면 덩치는 더 큰 문제가 훨씬 더 지금 큰 문제죠 사실. 돈 크기로 액수로 보면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쉼터 거래 한번 들여다 보죠.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다. 이게 해명. 제가 이거는 조금 정의원 측에 살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전원주택 굉장히 관심 많아서 관심사가 갖가지 많이 여러 가지네요. 봤는데 이걸 못 와인부터. 사는 이유가 가격이 떨어져요. 감가상각이라고 하잖아요. 아파트 사면 올라가는데 전원주택은 감가상각돼서 떨어져요. 금액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최근 수년간에 갖가지 경기도에 엄청난 주택들이 들어오고 타운하우스 단지들이 조성이 돼서 시세가 올라오지 않고 떨어져서 판 거는 일흥 인정되는 측면이 있고 여기 뭐 마포구에 무슨 동 가면 10억 원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안 샀냐 이런 것들은 사실 옵션 선택의 문제잖아요. 어떤 공간에 어떤 돈으로 기부를 받았고 집을 사야 되는데 어느 환경에 선택할지 여부는 사실 좀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배임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왜 할머니들이 거주하지 않았냐 활용도가 낮았냐 뭐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예를 들면 다른 정황이 있지 않는 이상 이거 가지고 명확하게 배임이다 이렇게 몰고 가긴 어려워요. 다만 너무 사업성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 판단에 있어서 안이한 인식이 있었다. 사실은 어떤 기업에서 그렇게 큰 돈을 기부했을 때는 엄중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어떤 부실함은 지적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들어보니까 김준호 변호사님. 이제 헐값 매각 논란은 조금 과도한 것 같아요. 헐값 매각 팔 때, 이번에 팔 때. 네. 팔 때는 그냥 몇 년 동안 내놨고 그냥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에 내놓아서 그냥 일반적인 거래였던 것 같아요. 살 때 문제인데 그렇죠. 이제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니까 10억이 왔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그 돈으로 못 구했대요. 못 구해서 근데 명성교회에서 일단 공간을 마련해 줘가지고 네. 그 공간이 한 10몇억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명성교회 소유고 이제 할머님들 이용하실 수 있게 해주니까 그 모금회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 뭐 저기 사랑열매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이 돈이 오기를 의사가 왔으니까 좀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이 기부의 의사를 좀 살려보자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걸 간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뭐 가격 차가 얼마가 합리적이었는지 참 되게 얘기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약간 애매해 보여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1, 2억 정도 규모의 그것도 뭐 크다면 크고 뭐 그 배임죄를 근데 이제 될 거냐 아니면 그냥 경미하게 조금 도덕적 논란 정도의 정치적 논란에 그칠 거냐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그런 전원주택들이라는 게 요즘 그 타방인가 구해줘 홈즈 이런 이 방송 보면 프로그램. 예, 정말 멋들어지게 지은 집인데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낮아요. 최근 뭐 서울 부동산 값이 높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보고 있으면 저걸 짓는데 건축주가 들인 땀과 열정을 생각하면 어처구니없이 싼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전원주택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게 운명인 거죠.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관리부터 시작해서 좀 힘든 것도 많이 있어요. 이 네. 사업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헐값 매각 뭐 비싸게 샀다 이런 것보다 왜 활용을 그렇게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부실한 관리를 방만하게 한 거죠. 그리고 김채민 변호사님 말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뭔가 잔뜩 쟁여놓으신 것 같은데. 그죠. 뭐부터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일단 요 쉼터 거래 얘기 법적인 합시다. 거부터 할까요? 법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하신 대로 손주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왜 안성에 샀냐 활용을 못했냐 이 부분은 법적인 쟁점은 아닌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법적인 쟁점 아니고 법적인 이제 배임 이제 돈인데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단계별로. 만약에 당시에 이제 저는 또 그건 동의해요. 지금 한 4억 5천에 팔았나? 네. 그게 헐값 매각은 아니. 그게 저는 시세라고 봐요. 저거까지. 다만 이제 매각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시점이 그 사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저 회계평가 F, 그다음 운영평가 C인가 D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정리연에서 팔게요 그랬거든요. 그게 16년이에요. 못 팔다가 계약한 게 이용수 할머니 인터뷰에 나온 다음 날이에요. 그러게요. 4억 5천에 팔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 받고. 날짜가 좀 날짜가 참 애매합니다. 까마귀 나니까 배가 막 떨어지죠.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어요. 4억 5천짜리 파는데. 어찌됐건 그 시점의 문제인 거지. 가격 자체는 저는 그게 뭐 시가라고 보고 헐값 매각은 아닌 것 같은데 고가 매입의 논란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사실관계 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다 나온 게 아니니까. 당시에 7억 5천에 매입을 했는데 그 가격이 적정했다. 네. 7억 5천 맞아. 그럼 뭐 배임이 뭐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가격이 적정하지 않았다. 한 일부 전문가들 4억 5억 정도가 맞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럼 3억 정도 차익이 있잖아요. 4억 정도가 시가인데 7억 5천에 샀다. 그걸 당시에 정의원과 윤미향 대표가 모르고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모르니까 매도인이 원하는 대로 줬다. 뭐 이를테면 속았다. 네, 그래도 배임은 아니에요. 고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부동산 선수인데 경매도 해봤고 올 봄에 내가 경매도 해봐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딱 보니까 이거 한 4억이면 되는데 아이고 내 아는 지인 소개로 다 이규민 당선자가 지인이잖아요. 네. 소개로 저 매도인 소개받았는데 7억 5천 달라네. 아이 어차피 뭐 우리 단체 돈도 아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나온 돈인데 주지 뭐. 이러면 고의가 있으니까 배임이에요. 이걸 이러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게 얘가 이제 가정적으로 배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업계약서 얘기 나오잖아요. 네. 배임은 4억 5천짜리를 7억 원에 샀는데 진짜 7억 다 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배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업계약서는 뭐냐면 실제로 4억 5천짜리예요. 네. 계약은 7억이 하고 7억 5천 샀어요. 서류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4억 5천에 매매가 됐어요. 그렇죠. 7억을 받아서 주고 돈을 돌렸어요. 돌려받아. 네. 이런 횡령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아직은 제가 단계별로 가정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리 어려운 수사는 아니다. 네, 네. 계좌 몇 개 보고 당시에 지금 글쎄 모르겠어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언론 보도만 제가 인용을 할게요. 그게 왜 7억 5천이냐고 했을 때 매도인인 건축업자가 내가 살라고 해서 자재를 기가 막힌 게 썼어. 뭐 금을 갖다 발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젠가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면 당시에 실제로 건축을 지은 건설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건축비 토탈 2억이면 된다라는 거 자기 원가가. 거기다가 뭐 인테리어 뭐 조경 이런 거 좀 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당시에 공시지가 주변 땅 공시지가 그 당시 공시지가 보면 공시지가의 2배를 시가로 쳐줘도 1억이라는 거거든요. 땅값? 그러게요. 1억. 건축비 2억. 3억이에요. 거기다가 조경이랑 벽돌 좀 비싼 거 썼대요. 벽돌 값 한 1억 합시다. 그래도 4억이에요. 어떻게도 7억 5천 안 나온다는 거지. 일단 배임은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정의원에서 조금 긴장해야 되는 건 보조금이에요. 보조금과 기부금은 사용처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방만하게 뭐 다른 사람들이 쓴 거, 직원들이 쓴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엄격하죠. 이거는 굉장히 밝히기 쉽거든요. 기부도 이게 지정 기부 형식인데 네. 현대중공업에서는 마포 성미산 근처에 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죠? 근데 그거는 아마 모금회랑 같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고 또 배임도 뭐냐면 어쨌든 정의기억연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가지 후보가 있어요. 요 땅만 해가지고 이거 하나 조사했는데 괜찮다 이걸로 사자 이런 게 아니라 뭐 강화도에도 뭐가 있고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서 정했다라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배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거 한번 이렇게 볼까요? 보이긴 해요. 어떤 얘기? 정의연에서 당시 이제 마포에 10억으로 살 집이 없었다. 네. 근데 막 기자들이 막 당시에 국토부 사실 실거래 많이 줘야 있었죠. 하니까 네. 많이 엄청 있지. 왜 많죠. 없어요? 강남집가도 그때 8억밖에 네. 안 할 텐데.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이니까 네, 네. 많았어요. 많았겠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실거래가 조회보면. 근데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정의원 관계자 말이 언론에 보도는 게 뭐냐면 당시에 현대중공업에서 당시 시장 가격 같은 걸 잘못 조사해서 예산 측정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정의원 관계자 말이 한번 보도가 됐어요. 네. 공식 발표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보세요. 현대중공업 바보가 아닙니다. 기업에 기부금 요청할 때 기업이 얼마 필요하세요? 10억이요? 수표권을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현대중공업 사업입니다. 김준호 변호사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해 8월에 돈 나가는 게 최종 결정됐거든요. 그러면 7월 말에 가가지고 돈 주자금 줍니까? 왜 필요하신 거죠? 할머니들 쉼터를 쓰려고 합니다. 어디 쓰실 거죠? 마포요. 왜 마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거지가 마포예요. 그러니까 마포에 이러이러한 평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찾습니다. 시장 평가 다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10억에 나가는 거지. 그냥 뭐 그냥 남는 돈이 10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예산 조사 잘못했다라는 거는 왜 돈 준 사람한테 성실한 착한 기부자한테 못 책임을 돌리냐는 얘기죠. 또 하나 안성이요. 지금 저 앞서 손정희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들 거기 왜 거주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용 관계자 공식 해명 자료 뭐라고 나왔어요.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 등 활동하시는 게 있어서 상시 거주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거 몰랐어요 그때? 그러게요. 몰랐냐고요? 몰랐어요? 그때는 수요 집회 안 하고 할머니들이 안성 사시다가 샀더니 갑자기 서울에서 수요 집회 매일 오셔야 돼가지고 근거지 옮겼다. 그건 그게 맞죠. 수요 집회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럼 그때? 자, 알겠습니다. 쉼터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할 얘기 좀 많아서 저 회계부정 의혹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일단 실수는 인정했어요. 근데 네. 뭐 말하자면 아이쿠야 깜빡했다. 이 정도 우리 오류였다. 네. 실수였다고 하고 보는데 지난주에 이게 저도 여기 방송 와서 같은 취지로 네, 얘기했죠. 네. 공익법인 공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 이게 뭐 횡령 사기와 관련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일부는 조금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건데 저는 뭐 그 당시 밝혀진 사실관계까지는 그런 입장이었고 현재 나와 있는 건 조금 더 뭐 복잡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얘기한 쉼터 논란도 있었고 또 뭐 네. 개인 계좌로 뭐 도움 받은 거 부분은 어떻게 해명할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좀 종합적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워낙 기사가 많이 따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는데 다만 그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 요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죠. 뭐 잘못된 관행이라면 관행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네. 시민사회에서 이게 뭐냐면 기부금품법은 회원을 모집하는 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단법인이 재단법인이. 네. 근데 그냥 기부금을 받으려면 그 행자부인가에 저기 행자부란다. 행안부. 예, 옛날 사람 같네. 행자부라고 하니까.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얼마 몇 천만 원 이상 모금을 하려면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터졌다. 그렇게 하면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뭐 심지어 저희가 볼 때는 탄핵 촛불 때도 그랬을 거예요. 어느 단체가 이게 설립 목적이랑 별로 안 맞고 액수가 너무 커지니까 그 재단만 그 사단만 힘드니까 그냥 믿을 수 있는 공적 인물 계좌에 넣고 그냥 받고 그리고 얼마 들어올지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집행에 쓰죠. 보통 이제 이런 관행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어서 기부금품법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개정이 필요해요. 뭐 상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게 근데 일부 걸면 그 전광훈 목사도 사실 그런 걸로 걸린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 네. 교회 헌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좀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전에 규제 중심으로 돼 있던 거라서 조금 문제는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제 고의성이나 뭔가 횡령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일단 개인 계좌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건 돈이 섞일까봐 그랬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제 정의연 그러니까 저는 그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 자체로 불법이니까 처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아직 우리가 가정적인 게 돈의 흐름을 봐야 되죠. 네, 물론 봐야죠. 거기서 예를 들어 조의금 받은 거 가지고 다 제대로 썼으면 네. 이게 좀 부적절하고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반 소진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처벌한다고 저는 그거는 바라진 않아요. 당시에 급방해서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법인 계좌를 새로 틀려면 시간 걸리는데 개인 계좌는 금방 트니까. 그런데 이제 돈의 흐름을 봤을 때 뭔가 다른 데로 빠져나간 게 있다. 단 100원이라도 이러면 그냥 포토라인이죠. 그렇죠. 그건 자, 정말 보세요. 문제가 되죠. 단 회계- 100원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면 단 100원은. 그러니까 회계 조작, 회계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용 관계자들이 뭐 회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죠. 할 수도 있다고 네, 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맥주집 나왔을 때, 아이 그거 뭐 이렇게 저희가 대표 기재 하나 쓴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했어요. 그건 제가 뭐 그때 그렇다 김주점에서 칩시다. 설명 듣고. 너무 많아 비슷한 게. 그냥 파면 나와 계속. 또 하나 어제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밝힌 내용인데 본인이 이제 나와 있는 공시 자료를 보고 네. 내용은 복잡한데 심플하게 얘기드리는 뭐냐면 국고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모금이나 다 해가지고 정의연이 10억을 이제 탁 모집했어요. 네. 근데 사업비를 8억 썼어요. 2억이 남았어요. 2억 뭐예요 이거? 은행에 넣어주잖아요. 금융자산으로. 그러면 금융자산 2억이 늘어야 되잖아요. 장부상 수입 10억, 지출 8억,
그러면은 금융자산 2억 증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금융자산 증가폭이 그거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매년. 남은 돈에 비해서 네, 자산으로 그러니- 잡힌 게 부족하다. 그러니 김경록에다 뭐라 표현했냐면 회계상으로는 횡령이다. 그 얘기는 실제 돈의 흐름을 본인이 수사기가 아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단정할 수 없지만 회계상으로는 2억이 남아서 그 은행 예금이 2억 늘어야 되는데 1억 늘고 1억을 없네? 어디 갔지? 회계상으로 횡령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부분을 해명해야 이런 되겠군요. 게 정의연대에서. 한 해가 아니라 매년 자, 있다. 그 이거 손정임에서 뭐야, 얘기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횡령이 있었는지는 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 소지는 적다고 봐요. 다만 이제 도덕적 탄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지점은 어찌됐든 그 기부와 어떤 보조금을 받는 목적은 할머니들인데 다수 할머니들이 처음에는 김홍수 할머니만 말씀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봤는데 복수의 할머니들이 이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호의호식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계상으로도 할머니한테 간 것들이 별로 없다. 지원금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퍼센테이지가 작다라는 부분은 왜 그랬을까?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든 기부 목적에 따라서 할머니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이 되든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하다 설명이. 저는 네. 두 가지 긍정적인 거. 네. 일단 정의기억연대는 사실은 그 이 한일 문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지 단순히 뭐 주거복지나 뭐 이런 뭐 생활상의 보조를 위한 것이 핵심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나눔의 단체 설립 집이랑 목적. 나눔의 네. 집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윤미향 1인 체제 한계였다 뭐 이런 게 한겨레 보도에도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사장이 바뀌었고 이거는 뭐 말하자면 무슨 가족 기업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이게 정상화의 길을 틀 수가 있어요. 나눔의 집은 오히려 불교 조계종에서 좀 하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내부의 활동가들이 이거를 핵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보도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정 능력을 갖추고는 있다. 근데 사실 논란은 그쪽이 더 클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아까 얘기한 복수 할머니들이 더 외롭고 그 오용된 돈은 이제 나눔의 집에 사실 더 큰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개를 너무 좀 구분해서도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좀 짚어드립니다.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욕하긴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짧은 뉴스 한번 들어보시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이재익의 정치쇼. 네, SBS 이제 정치쇼 그중에서 수요일 3변시대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굽니까? 가족 같지도 않은데 성씨를 봐서는 설경수님께서 제띠 김태현 변호사님 발언 좀 많이 주세요. 시간 좀 많이 달라고요. 김태현 변호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아싸!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MSG에 중독되면 약이 없어요. 예? 댓글 알바라는 설이 지금 어? 그 싹싹이 MSG. 그에 비해 또 우리 충주여고 후배들이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충주여고의 자랑. 세고 책대 고향 충주. 네. 충주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사과입니까? 사과가시 친구들 좀 있고요. 네. 충주하면 교육의 도시죠. 교육의 도시다. 네, 양반의 도시. 자 이제 부담되겠는데 김준호 변호사 뭐가 있습니까? 악플보단 무플이 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묻어가고 싶다는 나는 김준호 앞으로도 변호사. 좋은데. 아 그래 잘 알고 있고요.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윤미향 당선인을 비롯해서 정의연대 그리고 뭐 이어서 계속 조금씩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나눔의 집 이 의혹은요.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다음 얘기 넘어갑니다.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손정우라는 인물 이제 다들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로 알려져 있죠. 웰컴 투 비디오. 당연히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이 운영자
손정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살펴볼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손정혜 변호사님께 정리 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우 씨는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고 아버님과 이제 변호인 측이 이제 참석을 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 이중 처벌을 하지 않겠다, 아동 음란물 혐의로 처벌받지 않겠다라고 보증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 이게 이제 그 인도법 10조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이제 빚 뭐 여러 가지 코인이나 이런 걸로 자금 은닉하고 세탁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수사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를 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혐의가 없고 무죄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었고 특히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변론에서 주장한 건 아니지만 쟤는 위중하지만 어미 없이 자란 자식 불쌍하다, 미국으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또 인정에 호소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 그 아버지가 한 지난달 정도부터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 법적인 건 그렇게 되죠. 그 미국에서 이 우리 애가 가면은 엄청 이제 뭐 세게 맞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고소해가지고 차라리 좀 시간을 끌겠다 이 정도로 봐야 됩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인 인도 관련한 조약과 법률에 따르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네. 그 사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안. 는 이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활용하고자 자기가 고발을 한 거예요. 뭐 범죄에 은닉해가지고 할머니 계좌 내 동의 없이 내 계좌를 이용했다 이걸 수사해달라.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으면 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좀 벌어진 상황이고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아동 음란물 제작 음모죄가 없거든요. 그 전까지는 없었죠. 네. 음모죄는 근데 미국에서는 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없는데 음모죄는 미국에서 음모죄가 있다고 처벌하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중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 이중 처벌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달라. 그 범죄인 인도법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검찰의 주장은 조약과 법이 충돌할 때는 조약이 우선하는데 조약에는 그런 보증 안 해줘도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보증을 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법률적인 공방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아버님 입장에서는 얘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처벌해 주시오. 어떻게 뭐 문화와 식성과 이런 것들이 다른 미국에 보낸다 하는 것이냐. 자국민이 잘못했으면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응당 사법 주권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 아버님께서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려운 조약까지 들먹이는 이 어려운 그 법적인 이 관계나 이걸 다 알고 하신 건 아니고 당연히 변호인이 뭐 이렇게 뭐 조언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김준우 변호사님 이 네.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할 거 다 해야죠. 그 이제 고소하고 한 거는 이제 그게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일단 한 거고 이게 지금 임의적 그 인도 거절 사유도 있어요 법에. 어허. 그래서 보면 이걸 인도하는 게 비인도적인 경우도 포함되거든요. 뭐 범죄의 성격과 뭐 주어진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좀 약간 재량을 열어둔 그러니까 사유인데 이 음란물 뭐 아동 음란물 물론 죄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만 미국 가가지고 이제 몇십 년 동안 만약에 수용 생활을 해야 된다고 예상을 한다면 사실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도 한번 주장해 볼 범직도 하지 않을까. 제가 손 씨의 변호인 입장에서 이라면 본다면.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범죄 특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어쨌든 범죄 특정의 여기서는 원칙. 자금 세탁과 그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해서 특정해서 인도를 요구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뭐 처벌 안 받았다 이 여부를 떠나서 좀 보증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좀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단심죄예요. 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냥 단심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더 좀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게 단심이어야 할까 말까도 저는 사실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뭐 그건 입법적인 문제니까 별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은 사실 뭐 진짜 미시형도 역시 또 재판이라는 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딴 나라 뭐 마음대로 하잖아요. 다른 나라 대통령도 와가지고 쿠바 어느 섬 쪽에 있는 관타나모에 뭐 몇십 년 가둬놓고 이러니까 사실 미국은 법치주의냐 뭐 이런 것도 항상 좀 의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말라리아 약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옛날에 스티븐 리 씨라고 네, 기억납니다. 론스타. 네.
이게 범죄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잘 안 해주고 네. 또 뭐 지난번에 이태리에서 한번 잡혔다가 법무부에서 뭐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안 데리고 오고 사실 그 전에 그 소파 협정만 해도 네, 뭐 그쵸. 미국이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그리고 없어요. 이제 그 옛날에 뭐냐 아더 패터슨인가 그 맞습니다. 이태원 살인 이태원 살인 사건도 사건, 되게 두 그러니까 번째용이죠. 미국이 자국민 보낼 때는 또 굉장히 사실은 비협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생각해봤을 때 손정우 씨는 저도 밉죠. 네, 그래서 사람도 죄도 다 미운데 법도 밉지만 그렇다고 이 결을 따라서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그냥 보내는 것이 인도적인가? 뭐 이런 고민이 좀 들긴 들어요. 멋있다. 아, 나 갑자기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봤다니까. 옛날 존 그리샴 소설에 나오는 네. 타임 투 킬 이런 네. 소설에 나오는 변호사 같은 느낌이 아, 들어요. 그 생각 못했어요, 제가. 자, 이런 거는 갑자기 드는 의문인데 물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죄들도 나쁘고 범죄도 나쁘지만 조금 우리 이견의 여지가 있는 추후에 다른 범죄가 발생했을 때 또 이런 인도적 그 절차가 미국으로 보내야 될 일이 생기면 거기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만약 이렇게 한번 보내버리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보내는데, 그러니까 계속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보내야 선례가 되는데, 되면.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절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지간하면 다 보내는 쪽으로 갈 텐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자, 방지하기 손정희 위해서 이게 굉장히 상징성인 건데 손정우 씨 측이 이런 곤란한 지경에 빠진 건 결국 검찰과 법원의 과실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죠. 기소할 수 있는 걸 우리나라는 왜 기소를 못했으며 그 전에 이미. 두 번째 처벌을 강력히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1년 6개월로 소망망이 처벌하니까 미국에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아동인권에 대해서는 또 세계적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유발한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래서 이번에는 뭐 말씀하신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도 마찬가지지만 아동 인권 관점에서 봤을 땐 그럼 손정우 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법률상 1년 6개월로 그냥 그 사람을 종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못 문 걸 미국 법정에서 세워서 몇 년이라도 더 살게 해서 이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의 고민인 거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법률도 좀 개정이 돼서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뭐 처벌하고 여러 가지 강한 입법이 좀 변화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네. 한국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하면 자국민을 미국까지 보낼 일은 좀 줄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거는 손정우의 반성과 더불어 우리 사법부의 좀 방만한 아동 인권에 대한 보호막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 저 김태현 변호사하고는 다음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여해 씨 오랜만에 이분 이름 꺼냅니다. 어려운 주제 주셨어요. 왜 잘못하면 이거 고소당하는. 제일 잘하는 주제잖아요. 네, 잘못 얘기하면 고소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제가. 한번 붙어볼 자신 없습니까? 아니, 뭐 제가 당하겠어요. 자, 류여해 전 이름이 어렵습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김무성 의원을 아직까지는 의원이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원고에 김태현 변호사님, 김무성 의원이 뭘 잘못한 거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김무성은 무죄다. 뭘 잘못했지?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그 질문을 안 해서 일단 제가 자문자답을 했어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김무성 의원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수 유튜버와의 전쟁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당시에 있었던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극우 유튜버들 걔들 말이 다 옳은 것처럼 걔들 기고만장해가지고 우파 가능성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 걔들이 나를 매도하는 게 바로 극우 유튜버들이야. 이 유명한 유튜버들 전부 썩은 X들이야. 이거 그대로 보도에 내도 돼.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앞으로 보수 유튜버들하고 싸우려고 그래. 나쁜 X들이야. 이거 원래 싱크를 들어야 재밌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이 X들 전부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X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보도해도 된다. 보도됐어요. 그래서 유여의 전 최고위원이 그 정준길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장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유여의 전 최고위원 측 얘기는 뭐냐면 극우라는 표현을 쓴 거. 나는 극우가 아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다 받는다. 나 돈 안 받는다. 뭐 이겁니다. 자, 두 가지 나와볼게요. 정치적으로 김무성 의원의 발언 저는 100% 옳다고 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항상 제가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수 이 극우 유튜버들 때문에 정치가 진짜 더 안 좋아진다는 네네네. 이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양재열 변호사가 유일하게 제 얘기에 동의했던 부분. 네, 그거 기억납니다. 아니겠어요? 네. 네. 어쨌든 그 법적인 얘기 한번 봅시다. 일단
허위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되려면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돼요. 누구 유효의 본인 얘기한 건가요?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아, 왜- 유효의 전 최고위원이 유튜버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알았어요. 전 이번에 알았어요. 피해자 특정이 안 됐습니다. 되게 아마 김무성 전 대표도 유해 전 최고위원이 유튜브 한다고 생각도 못했을걸요? 일종의 뭐 아우팅이네요. 네, 일종의 유튜브 아우팅은 당한 아우팅이네요. 겁니다. 네. 피해자 특정이 안 됐어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피해자 예를 들어서 특정이 됐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내용 자체를 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 극우 유튜버들이다. 극우에 대한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치 판단입니다, 이건. 네.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대상이 안 돼요. 가치 판단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극우인지 극좌인지 중도 우파인지는 보는 사람은 내가 시각이 보기엔 극우일 다르니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건 가치 판단이니까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지? 이거 전부 돈 벌어먹으라 하는 X들이야. 네. 이게 이제 뭐 모욕이나 뭐 허위사실이라는 건데 허위사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돈 받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위법성 종합되는 게 뭐냐면 사실이라고 믿었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아, 두 가지. 이거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거고 왜냐하면 지금 유튜버들 보면 대부분 다 조회 그런 거 봤잖아요. 극우 유튜브 해악이 알려져 있죠. 네, 이미 사회 실제로 해악이. 본인이 원하든지 않든 간에 조회수에 따라서 저 유튜버 본사 돈이 나가니까 네. 돈 벌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물론 유해의 본인 입장을 얘기해 보면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지금 인터뷰에서 말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도 유튜브 본사가 꽂아주는 광고료가 있고 그다음 하나는 그 실시간 스트리밍 유튜브 녹화해서 내보내는 영상들이 있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게 있는데 스트리밍할 때 그 지켜보는 분들이 쏴주는 예전에 그 별풍선이라고 하는 슈퍼챗이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수익원인데 이 류여해 본인은 둘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돈 안 근데 받는다는 거죠. 난 이해 못 하겠는 게 근데 이게 웃긴다고 하면 안 되나? 네, 그렇죠. 어쨌든 좀 잘 이상한 게 고소당한다니까 자기가 이상한 게 나 안 웃긴데 뭐냐면 왜 웃긴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건 뭐냐면 극우 유튜버들이 돈 받으려고 이상한 얘기를 한다가 주된 논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극우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아 오늘 좋은 기회샵이야. 논리적이에요. 근데 극우가 그러면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법원에서 종북도 종북도, 모멸감 표현이 아니다. 아, 그 판례가 있습니까?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적 인물은 비판이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풍자나 비판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아주 명확해서 극우라는 표현은 뭐 경멸적 표현에 해당된다거나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사실은 이게 범죄로 처벌되진 않는데 김무성 의원님께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 항상 반말이야. 항상 말하는 객체가 자기보다 아랫사람 훈계하듯이 좀 단정적으로 좀 비판하는 측면이 있으세요. 뭐, 좀 더 그런 거 있죠. 겸손하게 극우 유튜버들이 뭔가를 하시지 않고 이렇게 약간 그렇게 표현했으면 이렇게 고발 사건 이런 거 없을 텐데 아마 그런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또 류여의 전 최고위원이 또 고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기분 그런 나빠서. 네. 어. 김무성 전 대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이렇게 마이크 달았는데도 반말이 나와요. 예전에 당 대표 시절에 어디 외국 순방하고 왔는데 기자들이 가서 대표님 방문 점수 몇 점 주실 거예요? 점수는 너희들이 매겨라 그러고 갔어. 점수 너희들이 매겨라. 뉴스에 배우된 적도 있거든요. 그분의 뭐 그리고 약간 캐리어를 확 밀어버렸나요? 네. 캐리어인 건 캐릭터죠, 몇 년 뒤. 어. 근데 어쨌든 저는 우리가 다 법조인이잖아요. 네. 근데 난 이해 못하겠는 게 진짜 명예훼손할 때 기본이 피해자 특정이잖아요.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아나운서 폄하 발언, 모욕 발언 무죄가 된 것도 그 발언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피해자 특정이 안 됐어. 어느 본부 아나운서가 그냥 한국의 아나운서를 전부 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유해 전 최고위원은 법조인이 아닙니다. 본인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 아니에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네. 모를 수도 있다 칩시다. 대리했던 정준길 변호사는 검사까지 지낸 변호사. 알면서 근데 그랬다고 이거 봐야죠. 알면서 그랬다고. 네. 이거 그냥 각한데 내가 봤을 때는 예전에 무혐의도 홍준표 아니고. 대표가 그 주막집 주모 발언을 하고 성희롱 할 만한 사람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실제로 위자료를 줬어요. 일부 배상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목사님께서 류해 전 최고위원을 뭐 무당같이 비유를 한 사건도 있었어요. 거기서는 또 배상금 인정받지 못했어요. 비판과 풍자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래서 류해 전 최고위원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법을 많이 써요. 법조인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법을 공부하셔가지고 뭐 학위가 있다 박사죠. 그러고 지금 예. 무슨 견인 교수님이신가 법 쪽으로 이제 네, 공부하신 네, 분이다 보니까 본인이 처해진 어떤 공격이 왔을 때 이것을 이제 고소 고발로 대응하는 경향은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소고 할 수도 있어요. 권리니까. 그런데
딱 봐도 안 되는 거를 하는 거는 사법의 낭비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사법력 해결할 낭비. 거를 서초동으로 가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제일 싫어하는 거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의도에서 해결할 거를 서초동을 가는 건데 서초동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게 건이 되는 걸 가야지 피해자 특정도 안 되고 어디 여기 홍준표 전 대표의 주모 발언은 어쨌든 유효의 최고위원을 특정한 거죠. 특정한 특정한 거니까 이거 특정도 안 됐는데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노래 한번 그래요. 틀어주면 안 돼요? 뭐 갑자기요? 진행을 왜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 목동에서 해결할 거를 서초동으로 가져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그렇죠. 저한테 그 게시판에 극우라고 누가? 이 잭디 극우라고 아. 톡은 잭디 문바라고 동시에 이게 같이 와요. 그 진행을 잘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까? 예. 칭찬으로 듣고 네. 광고 듣겠습니다. 소리돼지 도드람 고기 살 땐 도드람몰. 네, 이제 이게 정치쇼 한 3, 4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아이템 한번 들여다보죠.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증가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을 통해서 만여 명 정도 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거 개인정보 수집에 너무 과한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거 외국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손정인 변호사님 어떻게 빅브라더의 보십니까? 문제고 이제 외국에서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놀라운 측면이 있었어요. 지금 워낙 2급 상황이고 방역이 최우선적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바라보는데 사실 영장보다 더 강력하더라고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게 감염법 예방법이었구나. 이번에 제대로 이제 취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특히 이태원 클럽에서 10,000명을 특정을 하잖아요. 그것도 네. 뭐 하루아침에 그리고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검사 받으러 오시라. 이런 개인정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감염병이라는 방역의 목적으로 이렇게 취득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지만 나중에 이것을 악용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우리나라에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법적인 건 다 있어요. 뭐 하이패스, CCTV, 통신기록, 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감염법 예방법에는 자료 제출 요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사실조사 권한, 역학조사를 위하면 필요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영장이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 통신 기록 하나 보려면 범죄 수사에서 영장 개별로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감염병은 우리 역학조사에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라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받아갈 수 있는 거죠. 통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조사권은 강제수사권보다 훨씬 더 협소한 권리인데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상황인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그러네요. 법률적인 지금 근거도 있고 사실 전부죠. 뭐 통신 기록이랑 카드 결제 내역하면 뭐 이거 뭐 다 알리는 뭐 거죠. 택시 기록도 마찬가지고 아유, 주시오 그럼 줄 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이거 이번에 보면서 물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방역하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만 먹으면 개인 한 명 정도는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 거의 뭐 발가벗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 언론하고 이 방역 관련된 인터뷰하면서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생활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논란이 특히 독일이 있는 유럽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입니다. 일단 사생활 측면에서 굉장히 사생활이 많으신 김태현 변호사님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속된 말로 우리는 사실은 80년대 후반까지는 어떤 군사정부에서 살아나서 군부정권이었죠.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받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일로 살았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저희 초등학교 때 우린 이 두 분 아니고 우리 둘 그러고 네. 있었잖아요. 집에 뭐 피아노 있는 분 손 들고 자동차 자동차 했어요? 했어요? 와 나이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래 국민학교 때 생각해보면 저도 애기였네, 국민학교 때 애기. 시간 없는데 핵심으로 파고드시죠. 그러니까 사생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약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어도 방역이 잘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데 네. 실제 부분들이 유럽에서는 이 말이 안 먹히죠 사실은. 그런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파시스트 때문에 국가라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네. 역사와 문화가
얘기 결과가 나올 다르기 거예요.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만 그 이게 이제 지금도 뭐 영장을 통해서 보든 영장 없이 보는 다른 경로도 있는데 네. 그 뭐 국가 안보 공익을 위해 이런 경우로 불특정해서 사유를 넓혀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단 하더라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내가 통신사에서 갖고 있는 내 자료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되게 늦게 오거나 안 오거나 적게 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부여를 해야 뭔가 대등하지 국가에서 뭘 내 자료를 뭘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모르면 그거 되게 문제니까 그 부분에 관련한 개정들을 계속 정보인권단체에서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인권 개념이- MVP입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자, 선생님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잡으러 갑니다. 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수요일 4부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민심의 흐름을 따져보는 민심이네. 네, 민심이네 놀러 오신 두 분 소개합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더모아 정치 분석 실장이시죠. 윤태곤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네. 이 그 윤미향 당선인 논란 관련해서 여론도 그렇지만 이 민주당 당내 흐름도 네. 하루하루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여기서 그런 지금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주로 이제 밀어놓고. 정치적 흐름과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처음에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정의연에서는 좀 강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 할머니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조금 뭐 기억의 오류 이런 언급도 하고 친일 세력의 이 공격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 당시에 의원 16명인가가 거의 지지 성명을 냈었죠. 네네네. 근데 그게 뭐 그 초반에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계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자꾸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좀 분위기가 슬슬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까지 보면은 이게 해명으로 해서 해결이 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그럼 그간은 뭐 이야기를 안 했겠냐 했겠죠 다. 근데 이제 공식 의제로 다뤘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강훈식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게 뭐 지금 이 감사 결과 등이 있으니까 네. 사실관계를 지켜보겠다라고 한 건데 이 사실관계를 지켜보겠다라는 건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약간 당은 거리를 두겠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의 문제로서 거기서 그 스스로가 이제 해명이 되고 하면은 뭐 앉는 것이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고. 근데 이 사실관계를 지켜보겠다라는 게 행안부 감사 등을 언급을 했던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 것인가 싶다는 거죠.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이제 뭐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건 뭐 우리가 이야기할 바가 아니고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식으로 역시 이제 거리두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간에 청와대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었고 네, 또 이용수 그렇죠. 할머니는 문 대통령하고 행사 같은 데도 네, 이제 여러 네, 번 네. 같이 사진도 나갔고 있죠, 많이 예. 있죠. 네. 그게 또 이제 윤미향 당선인하고 같이 간 행사들도 많았고 하니까 이제 청와대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 청와대 분위기는 두 가지로 볼게. 이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한 회계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위안부 문제하고 그다음 징용 네, 강제징용 강제징용.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좀 선명한 스탠스를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냥 스탠스 유지잖아요. 뭔가 이제 문제 진척이랄까 이런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쪽으로 아마도 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글쎄 뭔가 할 것처럼 하더니 계속 할머니도 나이만 들어가고 그렇죠. 그동안 뭘 했냐 라는 또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죠 실제로. 윤희용 센터장님 예. 여론을 좀 살펴봅시다.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죠. 지난주하고 좀 다르죠 이번 주하고. 네, 뭐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나올 만도 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사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것 나올 만한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지금 사안이 뭐 매일매일 이제 커지고 있고
또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또 약간 갈리는 양상들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뭐 보수 신문 등을 중심으로 일면에 막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사퇴 국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일각의 시각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뭉개고 갈 수는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보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최근 한 3, 4일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보도라든가 SNS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다 부정적인 이제 기류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뭐 의혹 논란이라든가 비판, 부정 뭐 이런 기류들이 이제 주로 많고 연관어들을 보면 민주당이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윤미향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어떤 단어들로 이제 연관이 됐는지 보게 되면 제일 많은 건 당연히 이제 소속된 정의연이겠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거론이 되는 것이니까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이제 부담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상위에 이제 링크가 연관돼서 이제 거론이 되는 이미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하는군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보도된 것들 보면은 약간 무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시민단체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 네. 등에서의 어떤 부실함이라든가 특수성들이 있을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감안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있는 이거죠.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뭐 윤미향 대표 당선인의 얘기들이 사실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은 아닐 수 있을 테고 좀 과도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국민들은 그 사안들의 팩트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서 어쨌든 인식되는 그 이제 인식 예 그것이 이제 사실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당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이제 인식들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매듭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악재는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그 정당이라든가 정치 세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아, 저 정당에 또는 저 세력에 연관되어서 무슨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제 비판을 해야 돼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사실 더 높게 평가하고 실제로 그것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사안이 이제 길어지고 커지고 있는데 아직 이제 당이 분명한 입장을 이제 못 내놓고 매듭을 못 짓고 있어서 일단은 부정적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아까 앞서서 우리 그 유 실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거리두기와 지켜보기 정도인데 지금은 네. 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보기엔 그러기엔 그렇게 지금 사안이 보이는데 너무 커졌어요. 그 저도 인상 얘기를 지금 윤희용 센터장님 하셔가지고 저 이 정치쇼에서 이 얘기 첫 보도됐을 때 제가 되게 의아했던 부분이 그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현재 정의연대 이사장이죠 이나영 교수. 교수 이사장 인터뷰를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 방송에 되게 화를 내신 느낌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약간 의아했어요. 좀 내가 알고 있는 사안하고 다른 사안인가 싶어서 그 태도가 너무 강경해서 그 인상 지금 말씀하신 그 인상이 아무래도 국민들이 더 이렇게 뭐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할까요? 지금 이 거리감이 있는 게요. 아까 이나영 이사장이나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 초기에는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이 정체성에 대한 공격, 뭐 위안부 운동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대중들은 아닌데? 그거 누가 뭐 위안부 운동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했냐, 뭐 할머니들이 무슨 뭐 거짓말 했다고 했냐. 우리가 이제 문제 삼는 건 이 회계 문제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할머니의 뜻을 이제 진정으로 이렇게 그 수렴이 돼가지고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초에 그 정의연 자체에서 이제 받아들였던 이런 그 대립각의 지점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립각의 지점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최근에 통합당의 스탠스를 보면요. 조금 영리하다고나 할까? 그런 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좁혀가지고 윤미향 당선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통합당이 애초에는 조금 이렇게 주춤거렸던 거는 이게 또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에이 친일 반일 이런 역공을 식으로 될까봐 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또 통합당이 5.18에 대해서 되게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되게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5.18에 대해서 또 과거처럼 뭐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으면은 또 수구, 극우 이런 프레임에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분리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지금 저 샵 1035 50원 100원 문자 주고 계신 분이 최문희 씨님도 최문희 씨 국민들은 팩트를 보고 분노하는 겁니다. 감성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팩트를 내놓지 못하는 쪽은 오히려 정의연이에요. 이런 문자도 그런 주셨습니다.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통합당에서는 이제 공세를 하고 있고 이제 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뭐 그것이 당장 이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아직 21대 국회가 시작이 안 된 상황이니까 네. 지금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거 추진되기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국정조사라고 하면 이제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아니면 이제 권력을 지닌 쪽에서의 어떤 문제를 밝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은 이제 권력 비리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갔을 때는 이제 이 윤미향 대표라든가 아니면 정의연에서의 문제들 이런 걸로 이제 귀결될 수 있는 건 과연 이제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이냐라고 하는 또 내부의 이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언은 이제 좀 세게 나온 부분이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아직 통합당 쪽에서 강하게 이제 나오지는 않고 있는 이유가 통합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국정조사 요구를 한다면은 네. 이걸 가지고 뭐 딴 걸 걸어가지고 이거 국정조사 안 해주면 딴 것도 안 한다 그런 식 연계 전략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을 던져 놓는 거죠 민주당한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조금 대답을 하자면은 국민들이 팩트에 관심 없다가 아니라 전체 그림. 전체 흐름에 더 큰 관심을 두신다 이런 이제 의도로 말한 그래요. 거예요. 알겠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어쨌든 이게 이제 이념적 사안 측면이 있잖아요. 네. 이념적 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정의기억연대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매우 상징적인 단체였던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상당히 이제 지지가 결집되는 측면도 있어 왔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역할이 이제 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뭐 이 사안이 통합당에서 얘기하게 되면 어쨌든 진보 진영을 공세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통합당에서는 다른 사안들보다는 이제 지금 여러 보수층들이 있지만 그 보수층들이 통합당에 대한 지지 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합리적 또는 중도적 보수층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이념적 사안을 부각시키게 되면 내가 보수인으로서 또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들이 보다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거칠 수 있는 것이니까 아마 이제 국정조사 뭐 이런 것들 강하게 하진 않지만 계속 쟁점화하는 뭐 공세는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윤 실장님 마지막으로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그 고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규민 당선인도 네. 지금 이게 안성 쉼터 구입 네. 과정에 뭐 소개해줬다,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 방송인 김재동 씨 광의를 논란도 있는데 뭐다 제가 이뭐요 강연료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 이규민 당선인이 안성에서 쭉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안성에서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요. 네. 하면서 이분의 이제 활동 중에 이제 큰 축이 안성 시민신문이라는 이제 지역 신문을 운영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각 지역에 우리 그 소녀상들이 건립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네. 각 지역별로 그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같은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모금도 하고 거기 이제 활동도 하고 이분이 이제 그 단체에 또 장을 맡았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또 이제 이 당선인 이금인이 아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이 또 수원에서 시민신문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연결이 돼 거기 있더라고요. 이제 교분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 안성에서 소녀상 건립 운동을 하는 것을 또 자기 좀 정치적인 세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시각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윤미향 당선인의 연관어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는 뭐 이규민 당선인도 사회에 거론되고 있고 나아가서 이제 이재명 지사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규민 당선인이 어쨌든 안성이 경기도니까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이럴 때도 역할도 하고 네. 네, 이제 경기도 도정에도 일정 부분 이제 관여한 부분도 있고 이제 이래서 이제 가까운 인물이다라고 한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 내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층들과 또는 이재명 지지자층 간에 이제 미묘한 갈등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당원 게시판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으로서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 과거에 그런 상황이 또 재판되는 것 아니냐,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러게요.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윤 센터장이 이제 국민들은 위기보다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네.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윤미향 당선인 때문에 되게 이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 있을 겁니다. 누구죠? 양정숙 당선인 아, 사라졌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그분은 이제 뭐 제명 가처분 신청까지 당한테 해가지고 막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양정숙, 윤미향 이 두 사람 다
인권과 인권 운동과 이런 부분을 자기 이제 커리어 네.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비례대표의 상위 순번으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 두 사람 다에 대한 이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보 진영 전체 뭐 옛날에 이게 조국 장관 건하고는 다르다고 저도 봅니다만은 흔히 나오는 뭐 내로남불 프레임, 뭐 앞에서는 이러고 뭐 뒤에서는 이랬다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당이 좀 더 아주 안 좋을 것이다. 이 21대 국회를 177석으로 출범하는 이 시기에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좀 조기에 끊어낼 것이냐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 좀 강경한 이 그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좀 강경한 입장 보이는 분이 또 하필 지금 뭐 당권 또 미래의 대권까지 뭐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 위원장입니다. 강력 조사해야 된다. 엄중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위원장 행보가 뭐 심상치 않습니다. 당권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이 나오면 다 안 나온다 그러던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을 보면은 하나하나가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일정이 그 국회의장당 경선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전당대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단은 뭐 가닥이 잡힌 것 같죠. 정해서 뭐 이제 한 분은 이제 내가 양보가 뒤로 가겠다라고 해서 박병석 의원이 의장 후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낙연 당선인 주위에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은 주위에서 어떤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쪽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주저주저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시간을 오래 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낙연이 정리를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이걸 이제 정하는 건데 그리고 이낙연 당선인 입장에서는 요 문제가 전당대 국면전에 좀 정리되기를 당연히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끌어가지고 전당대가 8월이면요 한 6월 말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당대 국면인데 그때까지 가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 만에 뭐 어떻게 어떻게 할 대응할 거냐. 거냐라고 하는 거를 바라진 않겠죠. 그래서 그 전에 끊으려고 한다. 네. 자 뭐 이제 윤영 센터장님. 당 대표를 나가냐 말 것이냐 이것이 이제 조만간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대표 나가면 대권 안 나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이제 1년짜리니까 이제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많이 못 길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당권도 이낙연 당선인은 대권 준비의 이제 과정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끄는 것은 할 마음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네. 만약에 자기는 당권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조기에 얘기해도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원 당규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다른 이제 출마 희망하는 사람들이 뭐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뭔가 이제 추대 형식으로 정리될 수 있기를 좀 기다리는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왜 이제 그러면 짧은 기간에 당 대표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대권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그것은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의 문제점이 뭐냐면 당의 안정적인 지지 기반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른바 이제 개파. 또는 이제 뭐 결사라고도 해요. 하면 이제 10명, 20명 이상 이제 있어져야 되거든요. 개인적 경쟁력에 비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뭐 만회를 해야 되는 건데 당 대표 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당 대표 되면 임명직들이 이제 많게 돼요. 당의 주요한 보직들을 의원들을 임명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른바 에이스 의원들을 그렇게 되면 그 임명 당한 사람은 뭐 이래나 저래나 이제 이낙연 계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킨십도 순식간에 쌓게 만들 수가 되는 있어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평소에는 별로 안 친하지만은 이재익 대변인 유명합니다. 하면 대변인으로 그럼 이제 매일 아침에 충성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하면서 그 스킨십이 쌓이고 이제 정도 쌓이고 그러면 이제 정체성도 비슷해지고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 왠지 임명 받은 사람은 왠지 나를 라인으로 인정받은 느낌도 그 드는 지난번 것 총선 같고. 때는 이제 후보들 출마 후보들의 후원 회장을 이제 한 20명 이상 네. 맡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많이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도 식사를 하고 이제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의원들 당선인들하고 또 한 10명 이상 식사를 이제 내일 할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번 광주 가서도 광주 전남 지역의 당선인들하고 또 식사를 하고 식사 정치를 이제 쭉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당 대표에 만약 뭐 이제 다른 경쟁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출마할 마음이 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충분히 이제 나올 수 근데 있겠고 이제 또 7개월 동안 당 대표를 하면은 무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이제 많은 스터디가 있을 건데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 대표 나가고 할 때 막 찬반이 엇갈렸어요. 네, 기억납니다. 근데 좀 과감하게 나가겠다.
라고 했다가 당이 정말로 안 좋아가지고 뭐 김종인 비대위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기사 회생해서 민주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 여세를 몰아갔던 건데 그러면은 그런 풍파가 어떤 풍파가 있을지는 우리가 지금 짐작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 네. 불확정성의 영역이에요. 이낙연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압도적인 1위인데 그런 불확정성을 이렇게 보기가 사실은 좀 불안한 거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경선에 나가면 어쨌든 다른 경쟁자들이 공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과연 이제 진보적 성향이 강한 것이냐, 뭐 네. 이런 선명성이 뚜렷한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공세들이 상당히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일단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당 대표를 맡았을 때도 또 공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은 언변이 상당히 이제 세련됐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적절한 말들을 잘 얘기를 했던 네, 네. 스타일이긴 한데 당 대표가 되면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발언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슨 발언을 하게 되면 찬반이 갈리게 되잖아요. 같은 네, 진영 네. 내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굳이 지금 내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갈 필요가 있는가 안정적으로 이제 차기 대권 국면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내부의 시각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안정된 지지 기반 그런 개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론도 있고 그것이 지금 고민이 이제 길어지는 장고하게 되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도중에 경쟁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네. 뭐 누굴 예를 들어볼 경쟁자라고 수 하기는 그렇죠. 있을까요? 뭐 아니 뭐 다른 후보라면 아니, 그 당권의 경쟁도 있고 대권에 대한 경쟁도 있고 당권부터 보면 누가 있을까요? 이중 경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당권을 보면은 이런 두 부류로 나눠요. 이낙연 나가면은 나는 안 나간다. 뭐라면 이제 뭐 송영길 의원, 뭐 네. 김부겸 의원 등등 있고 또 그분들의 계산은 또 그걸 거예요. 이낙연 당선이 지금 전당대회 나가봤자 7개월, 8개월이다. 그러면은 그때 나가면 되지. 그리고 나는 또 그 동안에 이낙연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그런 이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러네요.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간다. 이게 우리 당이 이런 큰 정당에서 전당대회에서 경쟁 하나 없이 뭐 혼자 이제 뚜루루 추대식으로 되는 게 말이 되냐. 뭐 그런 쪽에 대해서 힘을 싣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요. 그 홍영표가 그 의원이 원내대표를 네. 지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번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낙선을 했으니까 만약에 당권을 주게 되면 원외 당대표가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안 나간다고 하죠. 네. 지금 한 번 더 상처를 입으면 정말 안 좋아요. 김부겸이 김부겸 개인적으로 의원 봤을 때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 총선 패배라는 상처를 입었는데 물론 뭐 젖잘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도 뭐 이게 남는 패배가 있는데 근데 두 번 연속한 패배는 그래요, 또. 안 좋죠. 밖에서 지고 안에서 또 지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 김부겸 의원이 이번에 낙선한 뒤에 그 뭐 행보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 낙선인 네. 행보가 없으니까 그 태도나 이 말을 보면 어떤 패자로서 상당히 멋있다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똑같이 이렇게 네. 뭐 선거에 지면 정치인으로서는 데미지를 입는다 뭐 이런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흥미로운 건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윤미향 이 당선인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고 본인 스스로 이제 엄중하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송영길 의원은 또 이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는 좀 반대의 스탠스를 또 네. 갖고 있더라고요. 뭐 송영길 의원은 본인의 소신이기도 할 것이고 좀 핵심 지지층, 좀 강성 지지층에 대한 깃발, 내가 이제 그쪽의 대표 선수다. 네. 뭐 좀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이중적인 보석인 것 같아요. 김두관 의원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죠. 알겠습니다. 뭐 여론조사 하면 뭐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좀 많이 이르긴 한데 뭐 대충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얘기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제 한 30% 내외로 1위를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낙연 네. 당선인이 네. 한 10% 초반대 뭐 이제 이재명. 이렇게 그 2위를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달리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한 자릿수인데도 매우 낮은 낮은 수준. 한 자리, 7, 맞아, 8이 맞아. 아니라 3, 그러니까 사실은 4. 이런 경우도 없었죠. 왜냐하면 보수의 경쟁자들 없고 당내 사실 경쟁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뭐 그래서 굳이 자기가 당에서 경쟁을 뚫고 당 대표를 한다. 이런 이제 뭐 이것이 사실 이제 내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추대에 대한 이제 마음이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뭐냐면 대선을 한 이제 2년 3년 남겨놓고 1위를 달리던 사람이 또는 네.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된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것은 사실과 달라요. 그거는 이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후보가 이제 그 예에 맞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1, 2, 3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드라마가 워낙 강렬하게 각인돼 있어서 그런 네.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상당히 이제 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이제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가 방송됩니다. 네, 이제 정치쇼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30명대로 좀 늘어났습니다. 오늘 0시 기준이고요. 국내 발생 24명, 해외 유입 8명, 지금 누적은 11,110명이 됐습니다. 이제 정치쇼 저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잭디